초대형 군수 공장이 밀집한 북한 최대의 화약고 자강도. 자강도 지역에 들어가려면 특별 통행증이 있어야 되는데 산세가 굉장히 험합니다. 깊고 넓은 그런 지하 경로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군사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자동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항상 감시되어 있거든요. 야. ICBM을 조립하는 기지부터 이동하는 도로 모두 다 지하시설로 숨겨버려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기지도 자강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김정은이 김일성 생일 대신 북한 주민 생일 다 챙기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아니 북한에선 어떻게 김일성 생일을 가장 큰 명절로 이렇게 좀 세잖아요. 그렇죠. 아 제가 이만갑 선배로서 태원이 형한테 문제를 한번 좀 내보고 싶은데요. 김일성 생일을 뭐라고 할까요? 북한에선? 아무리 후배지만 너무 막 보시는 거 아닙니까? 와. 써니데이. 태양절. 예. 근데 사실 태양절이라는 그 마이데이? 아, 태양절. 네, 태양절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저는 약간 유치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게 뭐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을 숭상하는 것도 아니고 20세기, 21세기에 태양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떤가 싶기도 한데 북한에 뭐 태양 아파트도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제 절대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신심이라든지 충성심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태양절을 맞아서 굉장히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 영상부터 일단 보고 가시죠. 저희도 맨날 이거 춤췄어요, 저렇게. 밤까지. 야, 이건 뭐. 앞줄에 외국인들이 있네요. 일용 김일성 동지 탄생 112돌째쯤에서 자주와 정의, 인류의 미래에 관한 주체사상 국제토론회가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자, 평양만 태양절 행사를 하는 게 아니죠. 전 지역에서 바로 정하겠는데요? 유일하게 80년대 강남에서 비슷하게 췄어요. 그냥 아무튼 이게 정말 북한 전체가 들썩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정말 성대하고 화려한데 아니 북한 이 기념 공연이나 뭐 음악회 뭐 행사는 전부 평양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태양절 행사는 전국에서 다 하네요. 그렇죠. 온 북한 전 국민의 전 인민의 민족 대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태양절 하면 제일 즐거웠던 거는 그 북한 속담에 뭐 돼지가 장화 신고 건너간 물도 몸에 좋으니까 마시라는 말이 있거든요. 명언이다. 그만큼 돼지고기가 귀해요. 근데 그거를 태양절 날에 주거든요. 그것도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고기 덩어리를 줬어요. 그래서 진짜 집집마다 다 그 고기 굽는 냄새 때문에 정말 즐거웠어요, 그거는. 그리고 선물도 주니까 그것도 정말 좋았어요. 근데 정말 싫었던 거는 행사를 지금처럼 이거 나가서 동원돼야 돼요. 근데 저희 같은 애들은 막 공연 준비를 하는데 막 노래할 때도 이게 입을 벌리는 것도 막 아가 아니라 우와 이렇게 벌려야 돼요, 진짜. 네, 오리처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그때 그 4월 15일 날 역전 광장에서 했던 노래는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안 잊혀져요. 한번 오리처럼 한 번만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항일의 그날의 이 대사거든요. 근데 자 한번 불러볼게요. 항일의 그날에 대원 스님 모시고 불길 만리에 쳐가던 태원 스님 그처럼 못 잊으시던 땡하면 반동이야요, 반동. 아, 맞네. 그렇죠. 어디 100만 노래 부르는데 땡이라니. 아, 이 노래는 땡이 없겠네요. 당연하죠. 못하냐고. 그 감동에 겨워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래야 될 뭐 텐데. 실수한 거예요? 진짜.
윤아 씨는 뭐 저런 데서 춤 춰본 적 있어요? 광장 같은 데서? 근데 언니랑 저랑 세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줄 몰랐습니다. 당연하지. 몇 살 차이 안 나? 날 그렇게 늙은이 취급하면 안 돼. 날 그렇게 늙은이 취급하면 안 돼. 항일의 이 노래는 진짜 이거 옛날 노래고. 옛날 사람. 항일이 나오는 노래는 잘 안 했고 저희는 독창도 많이 하고 시를 많이 읊었어요. 시. 네. 한번 해봅시다. 우리 태원 스님 탄생하신 와, 똑같다. 4월의 명절 우리는 온 마음으로 원 스님을 우러릅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아이들은 할아버지 태원 스님 하면 그립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른쪽은 이렇게 가운데 터지는구나. 있는 내가 가운데 섰거든요. 그래서 이쁜 아이들은 가운데 서요. 이쁜 아이들은. 태원 스님 이러면 거기서 그립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번 태양절 행사 모습 보면서 좀 유독 눈에 띄는 게 외국인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커스 공연의 그 맨 앞줄에도 아까 보셨습니다만 그 외국인들이 많이 앉아 있고 또 주체 사상 국제 토론회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 이 태양절을 이런 방식으로서 이제 꾸려 나간다는 게 원래 그 주체 사상 국제 토론회는 과거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과거에 굉장히 성대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북한이 좀 잘 나갈 때잖아요. 그래서 비동맹 외교 이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북한을 추종하는 또는 북한을 모델로 삼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때만 해도 굉장한 거였는데 그 이후로 이제 북한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한 20개국 정도 남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몽골, 태국, 독일, 스위스 등 20여 개 해외 친북 단체들이 이제 왔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국가 차원에서도 관심 갖고 이게 말하면 사회주의권에서 왜 지도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레닌주의, 막스주의, 주체 사상 이랬는데 이제는 참가한 사람들 딱 보게 되면 이게 그냥 어느 나라나 좀 이상한 사람들 외교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아니라 그렇죠. 국가기관도 아니고 이제 몇 명이 온 거고 걔네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냥 관광하는 거잖아요. 가서 만세 한번 불러주고 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온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거 못했잖아요. 이게 풀리니까 이제 다시 반제국주의 뭐 연대를 강화한다 이러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약간 외국인 웅변대회 같은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런 거예요. 느낌이에요. 저도 뭐 태양절 하게 되면 떠오르는 기억이 좀 있는데 대체로 그 평양시 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4월 15일이 되게 되면 김일성이 탄생했다고 하는 그 생가를 방문하게 됩니다. 망경대. 예, 망경대 고향집이라고 하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생가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망경봉, 뭐 군함바위, 썰매바위를 비롯해서 김일성이 그 어린 시절과 관련돼 있는 그런 혁명 사정물들을 계속 돌아보면서 이제 세뇌를 당하는 거죠. 그때 태양절은 추석과 비교하면 돼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추석은 또 추석대로 따로 있고 추석보다 또 한 등급 높은 높게. 예, 홍지순 민족 내는지? 최대의 명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명절보다 더 우선순위 있다. 네. 설보다 위라고요? 그 약간 미국으로 따지면 크리스마스. 그래서 민족 최대의 명절이 그렇죠. 민족 크리스마스 같은 예수님 태어나신 거. 크리스마스 같은. 저희 북한 최대 명절 역시 이제 태양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년 이제 4월 15일이면 아주 성대한 행사가 이제 펼쳐집니다. 기념식과 함께. 그런데 올해 북한의 태양절은요 이전과 달라진 게 있었다고 해요. 바로 이 태양절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뜻깊은 태양절의 이 조국을 영원히 김일성 조선으로 빛내갈 불 같은 열의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자,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이 사라지고 있다. 내 조국에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이 왔습니다. 뜻깊은 4월의 봄명절과 더불어 와, 4월 명절. 많이 바뀌었네요. 네, 아니 북한에서는 사실 태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수령, 김일성 그 자체인데 그런 태양절을 없앤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태양절을 없앤다라는 게 뚜렷한 징후로 올해부터 포착되고 있어요. 이미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 김정일의 색깔 지우기에
나섰잖아요. 네. 예년. 근데 태양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이거는 아예 할아버지의 색깔을 북한 체제에서 지워버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 증거를 제가 좀 찾아왔어요. 자, 북한 노동신문 기준으로 작년 2월 18일부터 4월 15일 사이 태양절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기사가 총 36건 릴리즈 됐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같은 기간 노동신문에 태양절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기사는 몇 건이었을까? 작년에 36건이었잖아요. 올해는 단 한 건. 단 한 건. 그것도 태양절 당일에 어쩔 수 없이 쓴 기사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김씨 조선을 다시 건국해서 자기부터 리세트하겠다 이거를 선언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94년도에 이제 김일성이 죽었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 김일성의 생일은 이제부터 태양절로 부르자. 그래서 자기가 태양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리고 또 뭘 쓰기 시작했냐면 1912년 4월 15일 날 이제 김일성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1912년부터 주체 1년이라는 연호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연호를 쓰고 이제 태양을 띄웠다가 이제부터는 한 국가의 태양이 두 개가 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떴던 태양을 지워버리는 거죠. 와우. 이게 얼마 안 됐구나. 얼마 안 돼요. 1997년부터 썼어요. 김정일까지는 몰라도 김정은 세대에 와서 이제 태양이라는 건 유일신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태양절을 씀으로써 이제 할아버지의 후광 효과로 여기까지 왔지만 할아버지가 더 이상은 후광 효과가 아닌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 4.15 명절 같은 큰 행사를 준비할 때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하고 선전선동부가 이제 이 문구라든가 그다음에 행사 일정 전반을 다 조율을 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뭐 태양절 기념 이런 그 단어 문구 이런 거는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김정은이한테 보고문구를 올려서 비준을 받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인데 이제 뭐 태양절을 지운다 이거는 결국에 가서는 김정은이 태양절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말라 뭐 이런 그런 지침을 내렸다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조금 놀란 게 어떻게 보면 김정은 할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생김새나 뭐 옷도 그렇고 다 따라하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뭔가를 지금 지우려고 해요. 이게 과연 지워지느냐. 이러다가 자기가 지워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야. 누가 개나무 누가 개나무 누가 개나무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이거. 야 진짜 이거는 남석동무 날 보고 한번 얘기해보라고. 와. 북조선의 태양이 누굽니까? 북조선의 태양? 김일성을 했지. 김일성이지. 김일성?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나를 잘 보고 얘기해보라고. 짭정은? 맞습니다. 박수. 이게 뭐야? 뭘 박수 쳐? 박수 치지 마. 뭘 박수를 쳐?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사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는 태양이 저물었다. 그러면 이제 북조선에 새로운 태양이 떠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이 김정은이 아닌것습니다. 네. 그래서 태양절을 쓰지 말라고 금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리만갑 동무들도 앞으로는 태양절을 쓰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태양을 쓰신 그분께서는 지금 너무 꽉 조여서 얼굴이 여기 떨고 지금 얼굴이. 그래서 태양이 빨간 겁니다. 괜히 빨간 게 아닙니다. 야 빨간다 얼굴이. 괜찮으세요? 자, 이 짭정은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북한을 이제 김일성, 김정일이 아닌 김정은 유일 체계로 이제 만들려는 어떤 욕망이 짭정은식까지 느껴질 정도면 북한의 김정은에게서는 진짜 어떤 대단한 어떤 결심이 있지 않았나 하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그 태양이란 말은 과거부터 많이 썼거든요. 뭐 민족의 태양이시 뭐 이런 레토릭도 많이 썼고 그런 일반적인 게 있는 거고 이번에 태양절에서 태양을 뺀 거는 얘가 그래도 김정은이 좀 외국물을 좀 먹었잖아요. 암사스러운 거죠. 이게 뭐 태양절 그러면 이게 막 종교적인 느낌도 나고 무슨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도 나면서 이게 무슨 이집트의 이크나툰 왕입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절을 없앴던 게 그런 측면인 것 같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지금까지는 자기가 그 권력에 그 젊은 나이로 권력에 올랐다는 건 사실 할아버지 아버지 덕이죠. 그렇죠. 금수저죠 그냥 북한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장악을 했거든요. 이제는 내가 누구의 힘도 받지 않고 내가 다 장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를. 더 나아가서 최근에 노선도 달라졌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노선이 이제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대 헌장, 조국통 뭐 3대 헌장탑 없애고 그 선대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은 한 민족이다. 남한과 북한은 한 민족이고 그 내에서 모든 전략과 전술이 나왔는데 선언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제는 다른 나라다. 네. 적국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며 그렇죠. 새로운 전략을 펼 것이다. 이걸 선언하는 차원에서 이제 태양절이라는 걸 없애고 점점 중점을 자기한테로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그 사실 태양절의 위상의 변화를 대놓고 보여주는 게 이 군산 태양궁전 참배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생일인 뭐 태양절, 광명성절에 주문해서 이제 최측근들하고 해마다 계속 그 금수한 태양궁전을 참배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원래는 금수한 태양궁전이 1994년에 그 7월 8일 김일성이 이제 사망한 이후에 그 주석궁이었던 자리를 금수산 기념궁전으로 이제 명명을 하면서 이걸 바뀝니다. 그랬다가 2011년 그 12월에 이제 김정일이도 또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김정은이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이걸 바꾼 거예요. 맞네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가 이제 뭐 태양절을 없앤다라고 하게 되면 금수산 태양궁전은 이제 오케이 할 건지 자기가 거기가 누워야지. 자기가 거기에 누울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제가 또 놀란 소식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뭔데요? 태양절이라 부르지 않는 것도 놀랐는데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김일성 광장에서 행사한 태양절 행사를 4월 14일에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는 이유는 4월 15일 날이 비가 오기 때문에 날씨 사정으로 인해서 하루 앞당겨서 14일 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다 북한에서 왔잖아요. 이거는 정말 이게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있을 수 없는 비가 오나 눈이 우박이 오나 떨어져도 정말 폭풍이 몰아쳐도 그날에는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바꿔서 14일 날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북한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는 게 이제 김정은의 심리에 대해서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항상 보거든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머니에 대한 굉장히 어떤 이 결여감이 있다. 근데 할아버지 김일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 손자와 할아버지 관계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 김일성과 김정은이 같이 찍은 사진도 마땅치 않아요. 없죠. 김정은에게 있어서 할아버지에 대한 직접적인 추억이랄지 할아버지에 대한 연민,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 애틋함 이런 게 일반 손자처럼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 김정은의 감정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아버지 때 측근 가신들을 김정은이 다 죽였잖아요. 제일 신호탄이 고무부였고 자기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나중에 냉대받고 굉장히 극한 암투병이라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자기조차 보지 못한 채 임종도 못 지키게 하고 어머니와 나를 떼놓게 했다라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굉장히 분노의식이 김정은의 잠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 광명성절로 아버지 생일을 부르잖아요. 네. 북한에서 향후에 광명성절이라는 호칭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지켜보면 할아버지에 대한 김정은의 어떤 굉장히 뭐 냉철한 마음, 아버지에 대한 뭐 애정과 분노가 섞여 있는 마음이 향후에 이제 광명성절에 대해서도 북한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선대 지우기를 해가지고 성공한 아주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 총비서가 아마 역사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제 유튜브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공부하지 말라. 아니 봐봐요. 조선이란 나라는 태조 이성계가 건국을 했잖아요. 네. 근데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을 보면 이성계 편이요. 이성계에 관련된 기록은 이방원이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방원이 자기 아버지 이성계를 어떻게 썼냐면 자기가 뜨기 위해 가지고 바보를 만들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계에 대한 기록은 아들에게 휘둘리고 여인에게 휘둘리고 정치 노립에게 휘둘린 바보였다.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봐봐요. 이성계 같은 경우는 20살 때부터 여진족, 그다음에 홍건적, 외적과 맞서 싸우고 한 나라를 새로 창업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다? 이방원 입장에서 봤을 땐 죽이고 싶겠지, 자기 아버지를요. 근데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하냐? 그냥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방원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이 세종대왕이잖아요. 세종대왕한테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문은 할아버지인 이성계가 열었지만 실질적으로 창업은 내가 했다. 라는 가스라이팅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선이 망할 때까지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 케이스다 보니까 아마
김정은 총비수도 이 스토리를 아마 어디서 공부했지 않나. 또 이제 최근에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노래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친근한 어버이라는 신곡을 발표했는데 너무 웃긴 건 이 어버이라는 호칭도 예전에는 김일성 그렇지, 수령님, 어버이. 어버이 수령님 이렇게 할 때 부르는 거였는데 이제 자기가 어버이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어요. 저도 봤는데 요란하게 찍었더라고요. 친근한. 이 뮤직비디오 스타일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 저 인민 가수 아니에요? 김옥주. 김옥주 맞죠? 약간 저 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음료 광고 같네요. 물다해 보살피시네 노래하자 김종은 위대하신 흉노자 사랑하자 김종은 친근한 어버이 사랑하자 친근한 노래 좋네. 안 민망해요? 아니 이렇게 뭐 좋은 노래를 같이 부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흥겹게. 아니 혼자만 흥겨. 이춘희까지 영상을 보고 저 영상과 지금 김정은의 어떤 행보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처음에 이제 그 자리에 올랐을 때만 해도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고 하다 이제 ICBM 성공에 이르게 되면서 좀 나르시시즘? 말하자면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못한 걸 내가 했어 하는 어떤 자뻑?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치고 올라오면서 저기요. 과잉의 어떤 자신감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 거기다가 푸틴 만나고 나서 뭔가 탄력받은 느낌이 좀 그러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막 이럴 때 말고 푸틴 만나고 나서 잘 되면서. 뭔가 자신감을 더 받잖아. 선물 받고. 김정은이 요즘 왜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푸틴 만나고 나서부터 자신감 보이는 것 같다고 하셨죠. 저는 그랬어요. 역시 이제 이만갑 MC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리한 거. 거기에 플러스 태양절을 나흘 앞둔 날, 그러니까 4월 11일이죠. 네. 누가 북한에 찾아오냐면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북한을 찾아서 김정은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중국 서열 3위예요. 오, 그래요? 네. 그리고 올해가 북중 수교 75주년. 그리고 북중 우호의 해를 맞아서 북측이 초대하고 중국 서열 3위가 간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한 번, 김정은이 한 번 서로 오고 가면서 고위급 교류를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한 수년간 못했으니까 북한의 김정은 혹은 고위급, 중국의 고위급이 만난 게 지금 뭐 4년 만에 처음 이뤄지는 고위급의 방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뭐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전국 인민대표회 상무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전국 인민대표니까 대한민국의 인민대표가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장급이에요. 의정부. 그러네. 거기다 또 겸직한 게 뭐냐? 정치국 상무위원을 하고 있거든요. 정치국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면 공산국가에서 미국으로 말하면 약간 상원, 로마로 말하면 원로원 같은 거거든요. 거기 7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 건 맞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이 북한을 방문했다라는 것은 김정은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근데 이게 권력 서열 3위가 그냥 3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의 진짜 찐 오른팔인데 왜냐하면 자오러지의 할아버지랑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 시중신이랑 같은 혁명 동지예요. 결정적으로 이제 그 시진핑 눈에 자오러지가 들어온 계기가 뭐냐면 당시 이제 시진핑이 권력의 핵심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오러지가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 시중신의 묘역을 성역화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어.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랑 그러니까 집안끼리도 일단은 그 연이 닿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정말 불쌍한 우리 아버지를 성역화시켜줬기 때문에 명목상 서열 3위가 아니라 너는 찐 서열 3위가 되라라고 명령을 해버린 거죠. 너무 궁금해지는데 짭정은 씨 이번에 그 자오러지는 왜 만난 거예요? 뭐 무슨 비밀 얘기한 거예요? 사실 그
자오르지지 동무 같은 경우는 중국 원 발음입니다. 자오르지지 동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징검다리에서 디딤돌 같은 친구입니다. 네. 이 말이 뭐냐? 우리 북조선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우리 진핑 형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작년에만 봐도 내가 그 러시아를 가서 우리 푸틴 형님을 만났더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꼭 우리 찐핑 형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부탁을 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좀 일리가 있을까?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했을 때는 무슨 얘기하고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입장이니까. 예. 우리 두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만나게 관계다. 해달라. 합장을 해달라. 이 보통 따면 쉬고 이런 거. 따고. 따고. 잡종훈 씨의 이야기가 이 가능성이 많다는 게 뭐냐면 네. 어떤 점에서요? 예, 그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짜오로지 방북시에 그러니까 김정은과 시진핑과의 만남이 이제 조율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그 상식적인 이야기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올해 말쯤 되게 되면 이제 김정은이 베이징을 찾아가서 시진핑과 이제 회담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푸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방북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네. 그런 말까지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김정은 그리고 시진핑, 푸틴 이렇게 북중로 의 삼각관계가 더욱 끈끈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이 김정은은 점점 더 강해지는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이 위기를 또 벗어나기 위해서 밖으로는 이제 시진핑, 푸틴 형님들에게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 북한 내부에서는요, 바로 이곳, 바로 이 지역에 집중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이 자신의 모든 지지 기반과 측근들이 있는 평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곳. 이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김정은의 몸은 평양에 있지만 아마 마음은 24시간 이곳을 향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예요. 과언이 아니에요. 김정은이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곳, 북한의 군수시설의 메카로 불리는 곳, 핵개발 시설부터 ICBM 미사일 기지, 북한 최대의 화약고, 말 그대로 핵보다 더 무서운 그곳, 자강도입니다. 자강도. 요새 같다. 하필 자강도가 북한 최대 화약고이자 이제 마음의 고향이다, 김정은의. 이런 호칭까지 이제 받을 정도면 뭔가 좀 특별한 게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 6.25 전쟁 때 아시다시피 이제 그 1950년 9월 15일 날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으로 북한의 보급로를 끊고 치고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유엔군과 이제 우리 측의 목표는 뭐냐면 1950년 올해 안에 끝내자. 압록강, 두만강까지 치고 올라가서 이 전쟁 끝내버리자 했어요. 김일성도 당연히 당황해가지고 평양을 포기하고 어디로 갔냐? 강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계 정도에 들어가면 첩첩산중이니까 못 찾아오겠지 했는데 미 해병 1사단이라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부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태평양 전쟁 때 우리가 영화로도 알고 있는 오키나와 전투, 그다음에 인천 상륙 작전 다 성공시킨 2차 대전의 영웅 같은 부대야. 미국의 엘리트 부대고. 미국의 엘리트 부대예요. 해병 1사단. 미국 해병 1사단이 봤을 때는 이거 건국한 지 몇 년도 안 되는 약간 오합지졸 군대를 본 거예요, 이거. 게릴라들 같이. 그렇지. 게다가 또 수도를 또 첩첩산중 저 안에 뭐 강계인가 그대로 옮겼대요. 치러 가자. 가자! 해서 올라갔어. 그때가 1950년 11월이에요. 어디 했냐? 지금 그 자강도, 양강도 부근에 있던 장진호라는 호수 부근을 지나가고 있어. 장진호 전투. 맞아요. 마침 그때 이제 중국에서 지원군이 들어오고 이른바 중공군이요. 중공군과 이제 북한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미 해병 1사단과 맞서 싸웠는데 처음으로 졌어요, 1사단이. 포기가 돼버린 건 미 해병 1사단이 우리 살아서 빠져나가자 해서 겨우 빠져나간 것이 흥남부두 철수작전이에요. 그 보라가 비날리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지리한 그 휴전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강계를 중심으로 한 지금 자강도 지역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살린 지역이다. 다시 일어나게 된
그리고 세계 최강의 미 해병 1사단도 여기에 들어오다가 망했다. 이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최고의 철옹성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자강도 군사 기지예요 지금요. 그래요. 이런 역사 흐름이 있죠. 남북의 어떤 그 운명을 바꿔놓은 지역이네요. 그렇죠. 선대들보다 훨씬 더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고 있는 김정일이 그 자체도 이 자강도에 대해서 아주 그 연민을 품고 있거든요. 현지 지도를 처음으로 하면서 첫 연설을 한 것도 자강도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에 자강도, 송간, 전천, 영림 일대에 이제 전략군 특구를 이제 건설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하 그 미사일 기지를 다 건설해 놓았습니다. 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자강도다 하게 되면 김정은이 아마 자강도를 제1의 군사 수도로 그렇게 꾸리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강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공업 대도시라고 해도 뭐 네. 과언이 아닐 그런 도시인데요. 북한이 어떤 유사시에 북한의 전역이 다 점령당하더라도 자강도만 사수해내면 자강도 하나로도 하나의 국가처럼 기능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전력시설을 다 해놓고. 북한이 최근에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첫 테스트도 자강도에서 있었다. 네. 그리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기지도 지금 자강도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그쪽에서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김정은이 이제 중요시하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최근 이제 통일부에서 발간된 북한 사회경제 실태 보고서에 보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도시가 자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막아놨으면. 네. 예. 근데 지금 엄연히 자강도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김정은이 더 공을 들이고 있는 데고 핵무기, 미사일 관련된 무기들이 다 있는 곳을 자강도로 보면 될 거예요. 전 세계의 이목이 사실 자강도로 쏠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내부적인 보안 단속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자강도 일대를 북한식의 어떤 일종의 특별 관리 구역 비슷하게 지정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통제가 심한 북한에서도 그 중에서도 자강도 주민들은 더욱더 심한 통제하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보안 단속, 통제가 심한지 자강도 출신의 탈북민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강도 사람들이 나갈 때는 무조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민주당위원회, 군당위원회 그렇게 다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승인을 받는 데까지 기간이 평균 보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평양시 들어가는 것보다 자강도 들어가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특별 통행 중이라고 합니다. 일명 빨간 도장을 딱 쓰고 있는 거. 그거 하나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된다고 할까요? 제가 자강도 사람이잖아요. 자강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들어가자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우선 자강도에서 승인을 해야 돼요. 저에 대해서 신원이 확인되면 그 사람 들여보내라 뭐 이 정도. 그렇게 신원이 확인된 상태에서 왜 들어오냐? 들어오는 목적이 뭐냐? 그렇게. 여기로 말하면 경찰과 같이 비슷한 이제 현역 그 전사들이 경비를 서고 있는 자리죠.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도 많아요. 말하자면 자강도와 량강도 근처에 해중이라는 그런 데가 있어요. 이제 딱 경계선이죠. 거기가 핵을 만드는 하나의 큰 시설로 김정일이 그 시대에 이제 거기가 들어왔어요. 그쪽에는 그 누구든 내리지 못해요. 자강도 사람을 지금 유독 통제하는 이유는 자강도 사람들이 군수공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고향도 군수공장 3개씩이나 있어요. 가장 큰 군수공장이 28연합기업소 명칭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 전천군에만 해도 성량공장을 비롯해서 차강기 공장 그리고 28연합기업소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겉으로는 차강공장이나 성량공장이라고 했는데 내부는 다 군수공장입니다. 유일하게 북한에서 믿을 수 있는 곳은 자강도밖에 없거든요. 자강도 주민들과 자강도 군수공장. 거기서 핵도 만들 수 있고 90%가 자강도에서 생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뭐 창살 없는 감옥이랑 마찬가지라 생각되는 게 저는 북한에서 그렇게 오래 살면서 네. 평양 사람 뭐
뭐 평안도 사람 별별 사람 다 봤어요. 심지어 뭐 경제 그 특고인 라선 선봉에서 온 사람도 봤고 중국 사람도 봤고 러시아 사람도 봤거든요. 근데 자강도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 맞네. 정도로 이 비밀에 쌓여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 보네요. 탈북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별로 없지. 그지? 실제로 저희가 이제 통일부에서 발간한 그 탈북민 자료를 한번 보면은 자강도에서 76명, 그 여자 163명, 전체 238명만 탈북을 했어요. 이게 함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19,000명이 탈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우리가 예상했을 때 탈북민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던 평양보다도 자강도 숫자가 훨씬 작아요. 거의 3분의 1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자강도에서 탈북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체가 군수 산업 단지다 보니까 배급이 지원이 되고 전기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정말 강력한, 정말 상상하기 싫은 사상 교육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탈북에 대한 상상력 자체가 싹 트지 못하는 거예요. 좀 약간 첨언을 드리면 저희 대학교 때 자강도 출신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자강도 출신들이 대학교 오잖아요. 대학교 오면은 보통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평양 내지는 평양 인근에 배치받으려고 해요. 남으려고. 네, 남으려고 노력하는데 자강도 출신들은 돌아가려고 해요. 네. 평양 하나도 안 부러워해요. 북한에 좀 신기하더라고요. 북한의 유대인들이라니까요. 네. 정말. 그리고 되게 뭔가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좀 다릅니다. 아니, 하나만 좀 여쭤봐요. 자강도에서는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많이 듣습니까? 듣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듣는 압록강이 사람 있는데도? 갖다 줘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사상. 네. 사상교육 때문에. 네. 저도 자강도 살 때는 아예 안 봤어요. 대학교 가서 봤지. 어떤 느낌이냐면 정신승리. 우리는 장군님의 사람들. 네. 선택받은 자. 절대 선택받은 자들. 네. 와. 그래서 갖다 줘도 안 봐요. 소름이 끼쳤어요. 지금 저 얘기 듣고. 아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자강도 주민들을 통제할 정도면은 외지인은 아예 뭐 거기 들어가는 건 아예 불가능했는데. 그러게요. 자강도 그들만의 땅처럼 뭔가 비밀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평양 사람이 자강도에 갈 일도 별로 없다. 근데 그 어려운 걸 해내신 분이 있습니다. 유현우 대사님은 해외에서 외교관으로도 활약하셨지만 자강도에서도 사셨다고 합니다. 진짜요? 제가 자강도에서 한 3년 살았거든요. 제가 1994년부터 97년까지 이때가 고난의 행군 시기였습니다. 그때 자강도 강계시에서 제가 살았는데 3년간을. 평양에서 뭐 타고 가요, 자강도까지? 평양에서 이제 갈 때 평양 만포 해산 이렇게 되어 있는 구팽열차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 구팽열차지 한 시간에 40km 정도 가는 그런 완행열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당의 지시를 받고, 그러니까 뭐 배치장을 가지고 이제 강계에 내려갔는데, 이제 강계에 가려고 하게 되면 이제 송간, 뭐 전천, 영림을 비롯해서 이제 계곡에를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곡이라는 게 조선시대 때는 겹고개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중중첩첩. 하야고 계속 겹겹이 산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이제 강계까지 들어가는 그 노상에 터널이 21개가 있어요. 21개의 터널을 지나야지만 이제 강계에 도착하는데. 근데 저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안의 막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지에 간다고 그래도 막 불쌍하니까 자식이. 그래서 한 며칠 그 밥,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터널을 지나게 되면 도시락 하나씩 슉슉 없어지는 터널 지나게 되면 고난행군 시기니까 섬에 지금 굶은 사람들이 뭐 가립니까 그걸 어두워지면 불간 한번 쑥 지나게 되면 쑥 없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산 오지입니다 정말. 산골이에요, 산골. 야, 이게 진짜. 아니, 점점 듣다 보니까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거. 맞네. 무림 고수들이 살고 있는 무슨 이런 이상한 동네 같아요. 지금 대사님이 영림, 전천 다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전천에서 태어나서 영림에서 학교 다니고 두문리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다 나와요, 지금. 진짜 거긴 첩첩산중입니다. 자, 자강도가 이렇게 북한에서는 중요 지역이라고 하고요. 사실 우리에게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강도가 이렇게 비밀에 쌓여있다 보니까 북한 내에서도
약간 흉흉한 소문들 그리고 뭐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사람들이 이제 그 캥기는 게 많을수록 이제 숨기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 들어갈 때 다 블랙박스도 지우고 가는 것처럼 블랙박스도 지우고 가는 것처럼 저는 안 지워요. 의 삶을 자꾸 일반화시키세요. 자기가 그렇게 산다고 산거 아닙니까? 무슨 간에 아니 블랙박스가 지워지는 기능이 있어요? 제 잘못이에요. 하여간 지금 그 김정은이 자강도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힘들게 만들고 나가는 것도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은 안에 뭔가를 좀 숨기고 있다는 얘기인데 특히 이제 2020년 4월 같은 경우에는 자강도를 난공불락의 군사 요충지자 제2의 수도로 만들어라 네. 라고 하면서 진입로를 심지어 국가 보위성이 직접 관리를 하고 초소들 있잖아요. 그 도 경계 초소들의 수를 3배 늘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안에 뭘 숨기고 있길래 뭐가 캥기는 게 있길래 이렇게 보안을 강조하고 있을까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뭔가 엄청난 이 구린 것이 이게 숨겨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뭔지 퀴즈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퀴즈를 받기만 하다가 내신다. 너무 좋습니다. 네. 2019년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유는 자강도의 뭐뭐뭐뭐 때문이다. 안다. 알 것 같아. 이거 이건 안 아시는 돼. 분들도 저는 알아요. 가짜 피 혈액 공장 때문이야. 뭐야? 자강도 가짜 피 공장이 있어요? 그런 공장이 있어요? 이렇게 앰플 같이 있는데 이게 가짜 피거든요. 그러니까 혈장판이라 그러나? 인공혈액. 네, 그거 꽂는 공장이 자강도에 있어요. 이게 흉흉한 소문 억측이 이런 거구나. 그럼 아니 정답은 바로 비밀 핵 시설입니다. 그렇죠. 알것 같은데.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핵 관련된 시설은 2군데 위치가 거론되고 있어요. 영변 그리고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풍계리. 예. 그래서 영변과 풍계리 이 두 곳이 북한에 드러난 공식적인 핵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국제사회가 파악하고 있기론 북한이 아마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핵 탄두 개수가 적게 잡아도 180개. 네? 80개요? 한 60개. 그런데 영변과 풍계리 두 곳만으로는 이 180개에 달하는 핵 물질을 다 생산하고 보관하는 대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에요. 그러면 어디인가 이곳 말고 비밀 핵 시설은 있을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강도. 자강도에 이른바 비밀 핵 시설 혹은 핵 관련된 물질들을 숨겨두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가 김정은이 숨겨놨던 비밀 핵 시설을 미국이 알고 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걸 딱 언급했을 때 김정은이 목 뒤서부터 뻘개졌다. 그것이 혹시 자강도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분이라도 귀중하니까.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자신감을 보였어요. 비핵화 준비되셨습니까? 그런 의지가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If I'm not willing to do that, I won't be here right now. 그래? 뒤에 그 의지가 있다. 축이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현재 미국이 그러한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얼굴이 굉장히 어둡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바로 그냥. While very big, it wasn't enough to do what we were doing. But there is a gap. We have to have sanctions, and he wants to denuke, but he wants to just do areas that are less important than the areas. 미국은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은 1차 회담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자신감이 차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외신 취재 기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말로 야, 방해하지 마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핵포기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트럼프 당시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면서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 미국을요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때 결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사로 이미 보도됐지만 미국은 5개의 시설을 트럼프가 이름을 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변이나 풍계 말고도 강선은, 평산은, 희천은 정확한 우리말 발언으로 about 강선, about 평산, about 희천 김정은과의 비공개 독대 회담에서 이거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 당황하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영변 핵시설을 아예 폐쇄하겠다라는 것만 김정은은 세워서 간 거예요. 김정은 밑에 있던 그 참모 누구도 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에 없던 걸로 하자 라면서 회담장에서 일어나서 박차고 그 자리에 나가는 거죠. 중요한 게 비핵화 의지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미국을 속이려고 했던 겁니다. 1-2개 정도? 미국이 이거 정도 알고 있을 거다. 이거 포기하겠다라고 하자. 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5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개에서 4개가 더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위성사진까지 딱 찍어가지고 이걸 딱 내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거기까지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플랜 B를 세워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겠다 이런 계획 없이 믿고 간 겁니다. 이거다라고 갔는데 거기서 그냥 딱 내놓으니까 할 말이 이제 딱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참모들도 아직 아마추어 수준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 목록이란 말 나오잖아요. 니들이 우리한테 실수로 핵 목록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놓고서 무슨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느냐. 아까 김준 기자가 부른 세 곳 중에는 자강도에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휘천은 자강도다. 휘천 공작기. 저는 김정은이가 당황한 이유가 미국이 이것을 다 파악하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유사시에 우리가 때릴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들통난 것에도 이제 놀랐겠지만, 뭐지? 공격당할 수 있겠구나. 이거에 엄청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을 것 같아요. 짭정은 놀랬는데? 그죠?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아니, 짭정은 씨.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강도 그 숨겨진 비밀 핵실험 사진을 딱 놔뒀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이거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똥 싸다가 들킨 것 마냥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똥 싸다가 들킨 것 마냥 굉장히 아니 이게 어떻게 되게 아니 이렇게 은밀하고도 비밀스러운 거를 이거를 이성으로 다 훔쳐보고 있냐 이겁니다. 아니 여러분 당황스럽겠는데? 아니 미제 승냥이들이 항상 얘기한 게 뭡니까? 사생활 보호. 근데 이래놓고 이 김정은의 이 사생활은 다 전체 공개를 해버려서 그래서 내내 너무 기분이 나빠서 트럼프고 뭐 형님이고 나발이고 그냥 우리 북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제 마피아 조직에 경찰이 들이닥치잖아요. 그럼 경찰이 갔어요. 그때 두목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내 금고 잘 있나? 거기 가서 금고부터 막 확인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김정은도 똑같은 패턴을 보여요. 북미 회담이 노딜로 간 다음에 김정은이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요. 자강도예요. 자강도 여기에 가가지고 군수공장을 시찰을 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물단지들이 잘 있나 이거를 이렇게 보고 가는 거죠. 가면서 아마 다시 점검했겠죠. 이미 미국이 이곳을 알고 있는데 폭격이 되거나 혹은 이게 준비를 뭘 더 해야 되나 이걸 이제 체크를 하러 왔겠죠. 제가 다급해진 거죠. 이 분야에 있었던 경험자 입장에서 한마디 하면 아마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날아가지 않았을까. 관련자들 시설 관리 이렇게밖에 못했어. 분명히 화가 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날렸을 거다. 자, 자강도에 분명히 뭔가 핵시설이 있다. 미국은 또 더군다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있는지 확인이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강도에 숨겨져 있는 비밀 핵시설 바로 희천 하갑입니다. 희천 하갑. 바로 여기가 이제 북한의 비밀 핵시설 중 하나로 추정되는 하갑 지하 시설이에요. 근데 저처럼 아마추어들은 사진만을 봤을 때는 이게 일반 산간지역 같이 느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핵시설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솔직히 자강도 같이 황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사 탐사 위성 가지고도 못 봐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요. 근데 여기가 핵 개발 시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진이 있어요. 자, 이 왼쪽이 이제 2007년도 사진이고 오른쪽이 2021년도 똑같은 지금 하갑 지하시설 인근에 있는 저수지 사진인데 똑같은 겨울이에요.
뭔가 지금 차이점을 못 느끼시겠어요? 위에 눈이 쌓여 있고 여기는 눈이 오른쪽 안 쌓여 있네요. 호수가 안 얼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저수지 부근에서 지금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뭔가 물이 지금 저수지 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이거. 온수가 나오는 거죠. 맞아. 그때 서균열 교수님이 예. 영변 핵시설을 설명하시면서 뭔가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납니다. 뭔데요? 아 그때 위성에서 잡았더니 온수가 흘러나왔다. 그래가지고 이게 걸렸다.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라늄에서 이제 플루토늄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그런 열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럼 이 열을 어떻게 식히냐? 바로 주변에 있는 물 가지고 냉각수를 이용을 하는데 이 뜨거워진 냉각수를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마침 저 저수지였던 거죠. 지금 그 해빙된 부분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축구장이 1.4배 규모였다고 해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플루토늄이 저 땅 속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바로에 의하면 북한은 이 하갑 지역의 지하 시설을 북한은 1991년부터 이제 이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최초로 이거를 탐지한 거는 1996년. 네. 그 이후에 쭉 조사를 했더니 이 지하 시설 안에서 우라늄 농축 그리고 핵 시설 또 만든 핵무기를 저장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자강도 편을 저희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인데 정상회담 관계자들, 미국 측 전문가들이 북한에게 네. 제일 우선순위 중에서 상위권으로 문제 제기했던 데가 바로 희천이었어요. 그래. 트럼프와 실무자의 입에서 희천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을 때 김정은을 같이 보좌하면서 따라갔던 리용호, 최선희 등등이 희천이라는 얘기가 나올 줄을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겠다. 미 정보 당국이 야 희천의 하갑 밑에 좀 수상한데? 라는 걸 인지한 시점이 96년도예요. 대략 96년, 97년, 98년까지는 이상한데 하다가 이제 2000년대부터 10여 년 동안 미 정보 당국이 이 희천이라는 곳을 판 거예요. 영변만 본 게 아니라 북한은 영변만 들고 갔는데 미국은 이미 10여 년을 희천을 파고 나서 10년을 받은 확신을 한 거예요. 아마 공개는 안 했지만 미국에서는 이 희천 밑에 지하시설에서 플루토늄을 얼마만큼 생산했는지도 미국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알아? 비핵화의 의지가 김정은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를 미국 입장에서는 김정은 답변만 들어도 단박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희천이에요. 제가 희천이라는 도시를 이제 대학교 때 실습을 갔었었는데 네. 저기 있는 시설들은 다 군수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강도에 들어가는 입구 도시가 희천시이고요. 그 자강도를 지금 보시면 테두리를 따라 산맥이 쭉 둘러져 있죠. 저 산맥을 따라서 다 군수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도시가 그 지역이 자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산기슭에 공장 입구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사실 희천시가 되게 작은 시예요. 근데 희천시를 제가 다 돌아봤는데 핵시설은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얼음이 녹아 있었잖아요. 네. 이걸 들켰으니 이제 앞으로 북한은 해안가에다가 핵시설을 만들지 않을까. 티 안 나게. 네, 티 안 나게. 이제 미국이 감시하는 자강도 비밀 핵시설 두 번째입니다. 핵폭탄에 쓰일 화학 물질을 만드는 곳 바로 자강도 만포시의 운하공장입니다. 무슨 공장이요? 운하공장. 운하? 예, 이 핵시설 그 핵폭탄에 쓰일 화학 물질 만드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그런 공장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만포 운하공장은 자강도 만포시 남서부에서 한 4.9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산이네, 산. 산밖에 산이에요. 없어요. 산과 돌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야? 자강도 이렇게 생겼어요. 예. 야, 이거 현대미술인 줄 알았어. 현대 추상이네요. 저 공장에는 이제 본부, 지원 시설, 뭐 변전소, 전기 분해동, 생산 공장, 그다음에 혼합 충전 공장, 탄약 창고 등등등등 네.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벙커하고 또 창고 등으로 이어지는 진입로까지 다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위성 사진에 찍힌 거죠. 야, 이걸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CIA 보고서도 있어요. 근데 앞서 봤던 이제 희천 지역에 비해서는 유사시에 미국이나 우리가 때릴 우선순위는 조금 떨어지는 곳이 만포 운하공장인데 절대로 이 운하공장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게 일단 지리적으로 보면 산 사이사이 협곡 계곡 사이사이에 공장들이 막 숨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요격도 어려운 지역인데 그럼 이곳에서 운하공장에서 도대체 뭘 생산해내느냐. 일단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핵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핵물질이 캐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핵물질 득템. 이게 아닙니다. 네.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걸 추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화학 반응과 화학 처리를 통해서 그 핵물질을 추출해내야 됩니다. 그 화학
물질을 핵물질 처리용 시약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그 핵물질 처리용 시약을 생산하는 곳이 바로 만포에 있는 운하기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위성 사진을 통해서 이 지역을 분석했는데 백색의 저 흰색 물질도 보이죠? 이게 일종의 플라스틱 소재로 추정되는 시약통입니다. 2016년 당시 수십 개였는데 2021년 당시에는 수백 개로 늘어났고요. 2023년 9월에는 아예 추가 창고까지 설치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핵 물질 처리용 시약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건 핵 물질 생산량에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약 생산량의 증대는 곧 핵실험의 양, 핵무기 생산량의 증가분과 비례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이제 운하공장이 일반 공장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경호가 엄청 삼엄한데요. 그 대공포 부대가 7곳이 저 이제 운하공장을 감싸고 지키고 있다는 거죠. 대공포 부대가 와서 7개가 지킨다? 그럼 일반 공장은 아닌 거죠. 말하자면 일반적인 폭격기나 이제 전투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방어 체계가 갖춰져 있다.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우리가 위성 사진을 봤을 땐 약간 플랫하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마 되게 가파른 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미사일로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들어갔다가 풀업 기동해서 수직으로 꽂아야 되는데 이럴 경우가 좀 어렵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순항 미사일을 사용하는데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대공포나 이런 걸로 요격이 가능하죠. 자, 미국이 감시하는 자강도 비밀 핵시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직접 핵폭탄을 터트리는 핵실험 장소입니다. 바로 자강도 시중군 무명산입니다. 무명산이요. 무명산. 저기가 무명산이 있는 시중군이 어디냐면은 강계와 만포 사이에 있는 뭐 이름 모를 약간 자그마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무명산이 말 그대로 이제 없을 무 이름 명자.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산이에요. 우리도 무슨 산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무명이다 해서 무명산 된 거거든요. 지금 이 2006년도에 북한이 이제 첫 핵실험을 하겠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그 발표가 나왔을 때 그럼 어디서 핵실험을 하는가? 그 당시 이제 그 두 군데의 후보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어디냐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풍계리 유명하죠. 두 번째가 이제 시중군 무명산 일대예요. 풍계리는 이미 그 핵실험이 실시됐다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무명산 밑에도 핵시설이 있나? 핵실험을 하려면 수많은 갱도를 뚫어야 돼요. 이 밑에도 5개의 갱도를 뚫고 있다라는 첩보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통 장소가 아니라 여기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지하 갱도 시설이라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특정해낸 거죠. 지하 핵실험을 하자면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구비돼야 되는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보게 되면 다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세가 굉장히 험합니다. 그리고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구 밀도가 아주 작은 그런 지역을 택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좀 깊고 넓은 그런 지하 갱도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이런 최적의 장소가 이제 풍계리 말고 시중군 무명산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우리 정부가 북핵 대응 TF팀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이곳을 이제 집중 감시했거든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지진 관측소 그리고 휴전선을 딱 따라가서 설치된 무인 관측소를 통해 가지고 여기 계속 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핵실험을 했다는 특별한 징후를 발견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모르죠. 좀 더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그걸 하려면 실제로 했을 때 이게 관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24시간을 감시를 해놓고도 증거 하나 못 찾았는데 왜 자꾸 의심하지? 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궁금해하니까 내가 오늘 솔직하게 내가 자강도 여기 내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강도가 사실 우리 북조선의 5대 사업 중 하나인데 원천 특구로 저희가 내년에 이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명산에 뚫은 갱도가 이제 저희가 찜질방 사업을 위해서 얼음방, 숯방, 소금방으로 해서 터널 하나씩 뚫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만갑 동무들도 내년에 휴가는 우리 자강도 온천 특구로 놀러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핵 개발에 필요한 화학물질 생산부터 원자로로 핵연료 만들고 심지어 모든 조건을 갖춘 핵실험장까지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강도 전체가 단순한 어떤 핵실험뿐만이 아니라 거대한 어떤 군수산업단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김정은이 왜 트럼프와의 회담 속에서 이 자강도에 대한 비밀이 들켰을 때 그토록 당황했는지 왜 포기할 수 없었는지
그걸 이제야 좀 안 것 같은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자강도 전체가 일종의 비밀 요새화된 기지 같다라는 네. 걸 우리 시청자들도 지금쯤에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통행 금지뿐만 아니라 전화 도청에 비밀 서약 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자강도 주민들의 증언 들어보시죠. 제가 실제 겪어본 데고 하면 군대 나올 때 군대 처음 오면 문구를 쓰거든요. 그때 앞으로 어딜 가든 절대 자강도와 관련된 발설을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본 특히 군수 공장이나 군부대 모든 게 다 눈에 보이는 게 다 군수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에 관련해서 일체 발설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서약을 쓰고 나와요. 핸드폰 할 때도 자강도 군사 비밀에 대해서 군사에 대해서 또 군부대에 관련한 그런 온행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 온행을 할 때는 자동 보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교화소를 가거든요. 도청을 당한다. 네. 한마디로 군사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자동으로 도청되기 때문에 항시적으로 심지어 같은 도 안에서 그런 말은 삼가해라. 그렇게 다 토치가 내려가요. 자강도는 1구5로 되어 있고요. 지방 사람들은 다 평양도 똑같습니다. 1, 2. 그렇게 해야 감시관리소에서 이거 자강도 사람이구나. 단번에 감시할 수 있도록 자강도만은 1구5입니다. 서로가 감시시켜요. 군대 나와서도 느낀 것도 있는데 특히 자강도 사람들은 친구가 별로 없어요. 북한 안에서는 친구가 없어요. 같이 이렇게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친구들끼리 먹다가 실수라도 말하면 어느새 그게 다음날은 벌써 보고가 되니까 서로가 믿지는 못하고 항상 감시 속에 있거든요. 예, 자강도 사람들의 삶이 진짜 단 한 발자국도 자유가 허락되지 않고요. 근데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 삶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가봐야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알겠는데 자강도에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고지시켜서 그래. 정부가 하라는 대로 그냥 다 시키니까. 지금 당장 전쟁 일어난다고 해도 김정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고 있는 게 바로 북한에서 유일하게도 자강도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아니 북한에 원래 이동의 제한이 있으니까 뭐 통행 제한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도청까지 당하고 자신들의 어떤 사적인 이야기까지 다 감시당하고 있는데 아니 북한 어딜 가도 자강도보단 낫지 않아요? 근데 자강도에 대한 그런 어떤 뭐 자부심 막 이건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저도 지금 인터뷰를 보면서 알았던 게 내가 왜 회령에 와서 그렇게 짧은 단시간 안에 그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빨리 빠져나갔고 왜 탈북을 실행할 수 있었는가가 이제야 저도 제 자신이 이해가 됐어요. 그 안에서는 이제처럼 숨소리 하나, 뭐 눈동자 하나도 다 감시당하다가 이제 그 함경북도 해령시에 가니까 그만큼 깨어 있었고 네. 장마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강도는 장마당이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자강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도청당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네, 감시당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자강도에서 살 때 그 함경북도에 이 사람들이 장군님 전화선 1호선을 구리로 동으로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잘라다가 중국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학생들이 그 강계시로 나가가지고 걸기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정말 반역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가, 네. 타도해야 된다 이럴 정도로 자강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강도 군수공장들의 실습을 갔었었는데 숙소가 이제 없어서 이제 그 군수공장 직원들 집에서 이제 분산돼 갖고 이렇게 객식구로 지냈었거든요. 네. 북한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인심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기들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를 갔더니 이 사람들이 되게 인심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흔쾌히 내주고 반갑게 맞아주고 자기들 먹던 음식도 나눠주고 그리고 실제 저희 대학교 동기들 중에 혹은 뭐 선후배 중에 이제 자강도 출신이 있었는데 그 집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가면은 되게 융숭하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뭐 고기며 뭐 쌀밥이며 아주 융숭하게 대접해주더라. 근데 진짜 북한 정부가 제공하는 배급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 전체에서 전기가 귀하잖아요. 그렇죠. 자강도에는 전기 난방이 되는 아파트를 자강도 주민에게 선물해 준 적도 있고요. 평양 못지않은 최신식 아파트 860세대를 자강도 주민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집을? 이렇게
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저 이만큼 가족들이 자강도에 계셨을 때랑 달라진 거예요. 많이 달라졌네요, 진짜.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던 거장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알고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사회주의 리상천이 됐습니다. 와. 오, 좋은데? 자다가 눈을 떠서 보면 정말 이거 내가 사는 집이 맞긴 맞나. 숭송과 애국의 힘과 열정을 다 바쳐갈 교리를 피력했습니다. 와. 보시면 자강도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모아보면 식량, 전기, 아파트, 최신식 아파트까지. 배급은 예술이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김정은이 줄 수 있는 건 자강도한테 다 준다 이렇게 봐도 돼요. 배급에 새 집까지 주면은 뭐 그냥 뭐 참고 살만할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 보니까 김정은이 핵시설 말고도 엄청난 걸 혹시 숨겨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핵시설 말고 더 엄청난 걸 숨겨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셨잖아요. 봐봐요. 핵개발 성공했어요. 이것만 갖고 뭐 하겠어요? 뭐 미국에 날려보낸다. 뭐 택배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 그러면 이 ICBM을 그럼 어디서 만들고 기지는 어디에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기가 바로 자강도 회중리에 그 ICBM 기지가 있다라고 해요.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고 그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 CSIS라고 하죠. 그 보고서에 따르면 1900년대 후반부터 이미 개발이 돼가지고 이 지하 기지가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 봐봐요. 지금 ICBM이라고 하면은 슉 올라오는 발사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보이세요 지금요? 발사대요? 안 보이죠? 네. 이게 키포인트예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ICBM 발사 기지와 그 저장 창고 있잖아요. 싹 다 지하에 있어요. 만약에 ICBM이라는 전략 무기가 지상에 있다고 봐봐요. 그 지상에 항상 파킹이 돼 있다고 봐. 그럼 바로 파킹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도 여러분 미니트맨이라고 해서 그 ICBM이 있거든요. 그 발사할 때 보면 공상과학 영화 같이 지상 아무것도 없는데 뚜껑이 열리면서 로봇태권브이 같이 거기서 지하에서 올라와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저기가 지금 ICBM 기지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으나 어디서 발사가 되고 어디가 저장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첩보로 추합을 해가지고 이제 알아낸 거에 따르면은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경우에는 35m 정도의 이제 그 입구와 직경 25m의 이제 출구가 있어가지고 드라이브-스루 미사일 검사 시설이 있다고 해요. 뭐요? 드라이브-스루. 미사일이 이제 드라이브-스루 같이 입구에 들어가면 아 이쪽 오케이, 그쪽은 오케이요? 여기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면 도장 찍고 나가는 거 이렇게요. 상품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타고 가는 거지. 그리고 이 안에 지금 ICBM 미사일 자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그 TEL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트럭 같은 거 네. 타고 가다가 적당한 장소를 발견하면 세워가지고 발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북한이 지금 이제 고체 연료도 이제 거의 완성 단계라고 이제 들었는데 와 이러면은 이제 준비 시간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단축된 거잖아요. 네. 거기다 이동식 발사까지 하면은 너무너무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가장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잠수함 말고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기동으로 발사할지. 희천에 크게 군수공장이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하나가 희천 공작기계고 28연합교섭소고 7월 7일 공장인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희천 공작기계가 오래전부터 TEL 발사 차량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안 되고 있었어요. 안 됐던 이유가 정밀 기계가 공기술이 안 돼갖고 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많은 유압 장치들이 사용이 돼요. 근데 이 유압 장치들이 정밀 가공을 해야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실 차량을 만들면 계속 기름이 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완성된 시점이 2006년, 7년쯤이고 사실 이게 우리 정보기관이라든가 우리나라 쪽엔 좀 잘 알려지지 않아서 17년, 18년 때 북한이 TEL 발사 차량을 많이 보여주는데 저게 중국에서 가져온 걸 이제 개조한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6년, 7년에 완성이 돼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다양한 TEL 발사 차량들을. 네. 그 이동식 발사대를 텔이라고 하고 최근에 북한이 이제 기차에서 발사하는 것까지 선보였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엄청난 핵무기를 싣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의 뭐 무진동 차량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흔들림이 좀 적어야 되거든요. 이게 자칫 흔들리면은 이동하다가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불안정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북한이 텔 혹은
기차에서 발사할 때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이동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겟이 될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북한의 지금까지 최고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거 해결했어요, 최근. 자, 질문. 이거 어떻게 해결했을까? 1번. 침대는 과학이다. 스프링을 단다. 흡수되게. 2번. 헬이나 기차 말고 또 다른 수단을 발명한다. 3번. 또 다른 시설을 이용한다. 뭘까요? 1번. 충격 흡수를 해야 되니까 거기다 좀 그래, 스프링 푹신한 거를 좀 1번이. 넣는다. 물침대 차량 개발. 물침대 좋다. 진동이 있어도 안 되고. 근데 북한의 도로 사정은 뻔하고. 미국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진동을 잡아주는 기술을 개발했을 거예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맞아요. 근데 북한은 문제 해결법이 좀 남다릅니다. 이게 속도가 느리다, 발각될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진동을 없앤다 쪽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지하화로 숨겨버립니다. 역시. 그래서 안 보이게 한다. ICBM을 조립하는 그 조립 기지부터 이동하는 도로 모두 다 지하 시설로 숨겨버려요. 2018년에 자강도 지역에 있는 주요 군수 공장을 잇는 지하 갱도 관통 공사가 완성됐다라는 첩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북한은 아까 김진 기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발상을 전환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를 그 산에다 만들려면 산을 깎아야 되거든요. 돈이 더 많이 들고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지하에다가 아스팔트 깔고 그냥 진동 안 되게 좋은 도로를 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하화를 이제 해서 사실은 생산부터 조립하고 발사 그 지역까지 이동하는 걸 다 지하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당이 결심하면 한 방 쏴라. 그러면은 3분에서 7분 안에 발사할 수 있는 준비까지 다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진짜? 이게 평양에서 가까운 데도 아니잖아요. 왜 저기다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자강도가 지금 이렇게 된 데는 김일성의 공습 공포증이 큰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6.25 때 사실 제해권하고 제공권은 다 미국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김일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평양시에 온전한 건물이 2개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김일성이 평양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예, 폭격에서부터 피하자면 이 지하에 터널을 만들고 그 군수공장들을 다 갱도화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잔인했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학교를 하다가도 사이렌 소리가 엥 울리면 학교에서 이렇게 인원을 선발해요. 나름 빨딱빨딱해 보이고 눈치 빠른 애들 이런 애들 뽑아가지고 그 조기대 옷 같은 걸 이렇게 입혀요. 황토색 나는 거. 그런 걸 입히고 이제 어딘가로 차로 실어서 가거든요. 한참을. 그럼 이제 산골짜기 이런 데 가다 보면 이제 그 입구가 나오는데 문제는 입구가 너무 많아요. 어떤 건 이렇게 동방을목 쳐놓은 것도 있고 입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은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거기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지하 세계에서 뭐 화약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임무가 선연병의 임무가 탄피 만드는 거였어요. 전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화약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마스크도 없이 찍어냈다니까요. 그때 들어갔을 때 그 지하 깊이가 어마어마하고 또 들어오실 때도 그 무전기를 다 사용했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근데 무전기 성능이 어느 정도로 좋냐면 반대편에 그 굴을 이렇게 맞바다 뚫으면 그쪽에도 다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진짜 뭐 개미들의 세상이에요. 그 안에서 다 돌아다니고. 그래서 피부들도 얼마나 하얗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햇빛을 못 보니까. 그래서 구루병 걸린다고 그 비타민 D를 아예 이렇게 공급을 했어요. 영양제처럼. 네. 야, 아니 평양에도 김씨가가 쓰는 지하 갱도가 각종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약간 좀 자강도도 좀 비슷하게 이렇게 좀 닮은 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짭정은 씨, 왜 이렇게 이게 지하를 좋아하는 거예요? 시원합니다.
저희 같은 풍채 있는 사람들은 사실 열에 취약합니다. 금방 녹아내려 버립니다. 네, 근데 에어컨이 없어도 정말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지하 시설입니다. 수박 한 통 들고 가면 폭염도 끝납니다. 아직 이 김정은이가 자강도를 아끼고 비밀스럽게 생각하는 베일에 쌓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 김정은이와 우리 설주 주애가 함께할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살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을 때부터 피할 곳. 쉘터가 있다 여기.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게 통신이고 뭐고 다 되어 있을 테고 평양은 우리나라 남측과 너무 가깝고 그러면 그쪽에서 요새화돼 있는 곳에 숨겠다. 거기다 대고 중국이 옆에 있으니 최후의 순간에 피할 수 있는 것도 일리가 있네요. 중국으로 왜냐면 지금 여기는 중국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굳이 여기다 갈 이유가 없는 곳이 많아요. 지금. 시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단지 그 지휘부 벙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작은 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이기도 하고. 밑으로 중국까지 뚫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은 고립되는 순간 석유고 뭐고 다 끊겨도 지금 여기 위치만큼은 중국의 원조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위치라서 6.25 전쟁 당시에도 김일성이 자강도 강계에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피했었습니다. 진짜 만에 하나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김정은이 이제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자강도로 이제 대피를 해서 또 이 지하 벙커에서 이제 인민군을 통솔하고 지휘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하 벙커 위치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위성 사진을 통해서 특정은 됐습니다. 바로 강계시 신흥리인데요. 최근 건설된 건물과 또 갱도 입구로 추정되는 곳으로 연결된 도로까지 지금 볼 수 있고요. 폭이 한 5m 정도 되는 도로가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포장이 돼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장도로 끝을 보면 경비부대 지휘부와 막사로 추정되는 건물까지 포착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 보이시죠? 이 도로 끝부분에 산 중턱으로 연결된 2m 폭의 작은 도로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끝에는 지하갱도 입구로 보이는 시설까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저희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놓은 저곳이 지하갱도의 입구로 보이는 시설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니 김정은의 이 지하 벙커라면 사실 그 시설도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김 씨 일가의 그 어떤 지하벙커 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습니다. 사실상 이게 알려진다라고 하면 사명이 다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정보기관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공개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 것 같아요. 알 겁니다, 분명히. 감지하는 순간부터 이 시설은 지하 몇 미터 깊이에 있을 것이라는 추정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한 방법들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GBU라는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m 수준까지 파괴할 수 있고 우리 현무4도 120m 정도 뚫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무5라는 걸 개발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뚫는 것도 뚫는 거지만 거의 전술핵 폭탄급의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산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 김정은의 그 지하 벙커 그 자체가 단순히 무슨 피신을 위한 그런 그 피신처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관가할 수 없는 게 또 뭐냐면 벙커에서부터 중국 국경까지 직선으로 30km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뚫어가지고 이제 쭉 중국으로 도망갈 수도 있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독재자들, 특히 이제 죽는 것이 두려운 독재자들일수록 두더지가 돼요. 맞아. 땅을 파. 맞아. 지하 벙커를 만들어요. 후세인도 그렇고.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히틀러도 연합군 공습을 견딜 수 있는 지하 벙커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최후를 맞이했죠. 놀랍게도 이제 히로히토 일본 왕 같은 경우도 도쿄 황궁 밑에다가도 지하 벙커를 만들었어요. 그 지하 벙커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연합군에게 항복하자. 지하 벙커 하면 또 지존이 스탈린이에요. 스탈린이 정말 죽음이 두려웠던지 모스크바 외곽에다가 라멘키라는 지하 벙커라기보다 지하 도시를 만들었는데 15,000명이 들어가서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규모의 지하 도시였어요. 공장, 병원 다 있어요. 30년을 10,000명 이상이. 자, 오늘 딱 든 생각. 독재자들 몇몇이 지하에서 그렇게 벙커를 냈었는데 스스로 무덤을 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끔찍한 얘기였어요. One day in the year of the fox came a time
time remembered well, when the strong young man of the rising sun heard the tolling of the great black bell. One day in the year of the fox, when the bell began to ring, meant the time had 헤드쿼터스 오브 인텔리전스 디태치먼트예요. 수작전, 첩보 활동을 수행하도록 극한의 훈련을 받는 부대. 최고의 북파 공작원을 양성형. HIV 인간 병기를 모셨습니다. 주한 미국 리퍼트 대사 습격 사건이 있었죠. 리퍼트 테러범 제압한 전설의 강철 부대장. 칼을 쥐고 있는 걸 봤죠. 확 뛰었죠 이제. 제압하셨어요? 83년도에 제가 침장을 시작했습니다. 지령이 떨어진 겁니다. 대북 응징보복 준비해라. 주석궁을 폭파하라. 평양 중앙방송 통신탑을 파시켜라. 침투술, 폭파, 야간 사격 계속 밤마다 하는 거죠. 텐트 이런 게 없으니까. 공분 하나 있으면 양쪽에서 팝니다. 많이 자야 한 3시간, 4시간? 채널 A